오늘은 이제 이 교육 경영 중에 이제 이 동기론입니다. 동기론. 우리가 교육학을 전체에 이제 정리해 보면 교육학 전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뭐 더 추가하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뭐까지 이렇게 되는데 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학문이 정돈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게 목표나 내용을 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수업이나 방법 그다음에 얼마나 평가. 그래서 목표, 내용, 무엇을 다시 목표 내용을 나눠서 목표, 내용, 수업, 평가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얼마나. 이것이 이제 자 교육 경영이나 교육 평가, 교육 경영이나 교육 행정에 와서 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어떤 기획이나 계획, 어떤 방향을 정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어떻게는 이렇게 행정이니까 지시나 명령 이렇게. 자, 행정 경영을 이렇게 상하 관계로 보는 사람은 지시, 명령 이런 용어를 선호하고 그냥 대등 관계 이렇게 보는 입장은 영향, 자극 이런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실천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 방향을 정하고 실천 단계하고 평가하는 단계.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행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하는 것이 의사결정. 의사결정이 공공성을 띠고 있어요. 정책. 그래서 의사결정 이론, 정책 이론. 그다음 무엇을 정할 때 누가 정하는가? 의사결정에서는 누가 정하는가? 어느 범위에서 정하는가? 누가 정하는가? 누가 혼자서 전체 다 몇 명이? 아니면 어느 범위에서 모든 자료 다 검토해보고 모든 가능 검토해보고 아니면 평소 하던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합리성 모형, 최적 모형. 평소에 따르는 것이 점정 모형, 만정 모형. 그 줄충한 것이 뭐 절충 모형, 관저 모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다 합리성을 포기하고 비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 자, 이렇게 누가 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해서 의사결정, 해서 집단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각 업무를 분담해서 실천하는 것이 조직이론입니다. 어떻게 분담해서 실천할 것인가. 자, 조직이 하면 그러면 거기 이제 지금까지 교육행정에서 자, 계획,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이제. 다음 지금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중에 자, 리더는 뭘 할 것인가, 구성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리더가 할 일을 지도성 이론, 구성원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이 동기론입니다. 동기론. 자, 지난 시간에까지 이제 정리했는데, 결국 이제, 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의사결정이 누가, 자,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가. 그것을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할 때 정했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누가 누구에게 할 것인가. 어떻게. 결국 리더가 구성원에게, 자, 뭐 도와주거나 감독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어떤 리더가 좋을까? 리더가 자, 지도성, 리더에 관한 것이 지도성 이론, 구성원에 관한 것이 동기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도성 배웠고, 그 다음에 오늘은 동기론. 자, 그래서 오늘은 동기론인데, 동기라는 것은 움직일 동자 일어날 텐데, 사람 움직이게 하는 계기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것. 움직인다는 건 뭐는 다른 말로 변화하게 하는 것,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동기도 움직이게 하는 것, 바로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기 유발. 수업할 때 동기 유발 중요한 것입니다. 동기. 동기라는 것은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 자. 그런데 그 동기에는 어떤 주제를 연구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동기라면 동기가 뭔가. 지능이라면 지능이 뭔가. 초기에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랬는데 무언가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동기는 무엇인가 연구하는데 그것이 내용이론입니다. 한마디로 동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동기는 무엇인가. 어떤 내용이. 지능이 뭔가는 지능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동기는 무엇인가.
내용이론 내용.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동기에는 어떤 성분,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내용이론입니다. 그다음 무엇을 했다면 그걸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과정이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상호작용이론. 다른 말로 과정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주제는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능이라면 지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그런 것끼리 어떻게 엮여져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과정이론입니다. 그래서 내용이론, 과정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연구하는 방법에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이론에는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지만 그걸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다음에 내부 요소, 외부 요소. 다음에 내적 동기를 형이상학을 뭐라고요? 형이상학? 정신 내부 요소 형이상학. 이것을 상위 동기다. 자, 외적 동기, 외부로 보이는 것, 외부로 보이는 것. 머릿속에 있지 않고 외부로 노출돼서 보이는 것. 이걸 하위 동기다. 형이학적 요소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이학적 요소라 해서 하위 동기. 이건 상위 동기. 또 이걸 다루면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머릿속에 있다고, 정신,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내적 동기. 겉으로 보이는 것이라 해서 외적 동기. 이걸 다루면 고위 동기다. 높은 데 있다 해서 고위 동기. 위에 있다 해서 높은 데 있다. 그러니까 낮은 데 있다 하위 동기 또는 저위 동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외적 동기, 하위 동기, 저위 동기. 이건 내적 동기, 상위 동기, 고위 동기. 이건 다른 말로 형이상학적 동기고, 비가시적 동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동기들. 이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 동기. 우리가 형이상, 형이학.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자, 그래서 동기 유발할 때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전통적 리더십은 상이나 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상벌 이런 것들이 하위 동기. 그다음에 이런 거 상징, 비전, 영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위 동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리더십은 외적 동기를 주로 사용했는데 새로운 리더십은 내적 동기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가 두 가지 있다. 가시적 동기, 비가시적 동기. 이 외적 동기, 가시적 동기가 대표적인 상이나 벌입니다. 상벌. 상벌을 이용해서 비하는 것을 전통적 리더십이라고 그러고, 이런 상벌을 이용하는 동기 유발 방식을 외적 동기, 이렇게 외적 동기. 자, 따라하세요. 자, 동기 이론, 내용 이론, 과정 이론. 자, 내용 이론, 요소, 성분, 과정 이론, 상호작용, 반대. 자, 이런 걸 연구하는 것입니다. 내적 동기는 두 가지, 내용 이론은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동기는 내적 동기, 상위 동기, 고위 동기, 비가시적 동기, 외적 동기, 하위 동기, 저위 동기, 가시적 동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내적 동기, 외적 동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내적, 외적.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다른 용어들은 몇몇 학자들이 쓰는 용어들인데, 일반적으로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인간 내부에, 머릿속에는 마음속에 내부에 있는 것, 외부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내부에 있는 것, 보이는 외부에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 동기 유발을.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발렌타인데이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정성이 담긴 선물을 하는 것은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고, 금액이 큰 선물을 하는 것은 외적 동기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유가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을 10,000원짜리 이하 선물을 했다 해서 자, 헤어졌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왔던데, 어쨌든 이렇게
자, 사랑의 가치도 눈에 보이는 선물에 따라 사랑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또, 자, 느낌으로 측정하는 사람. 감정은 사랑의 정도를 측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이렇게 선물의 액수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랑의 척도를 측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스킨십을 많이 해주느냐, 문자를 많이 보내느냐, 아니면 선물 비싼 걸 사다 주느냐, 그에 따라 뭐 이렇게 측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동기유발도 동기하기 위해서 선물 비싼 거 주느냐, 아니면 뭐 스킨십을 많이 해주느냐 해서 이렇게 외부로 보이는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뭐 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유발은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론에서 내적 동기, 외적, 상위, 하위, 가시, 비가시 동기인데, 보통 이렇게 다수 학자들이 나누는, 이런 동기유발을 초기에 나눴던 사람은, 초기의 이론자 메슬로입니다, 메슬로가 동기 이론을 주장했는데, 메슬로 이론을 욕구 위계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기유발은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 욕구에 따라 동기유발한다. 우리가 낚시할 때 미끼를 그 사람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욕구에 따라. 배고픈 사람은 먹는 것을 이렇게 자극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뭡니까? 하위, 먹을 거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예 또는 자신감, 아까 이렇게 감정, 비전, 상징, 영감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상위동기입니다. 상위동기. 이걸 유혹합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 감투를 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라. 또는 현실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요? 월급 많이 주는 쪽이 좋아요? 승진 빨리 하는 거 좋아요? 월급, 승진? 1번, 2번. 어느 쪽 좋아요? 자, 그런 것처럼, 뭐 성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 빵, 이런 것들. 아니면 가장 높은 데서 명예, 이런 것을 뭐 유혹하거나. 인간의 자기가 취약한 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가장 취약합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이렇게 내 친구 투수가 있는데, 투수가 있는데, 투수가 공략할 때 가장 공략하는 방법은 그 타자가 가장 좋아하는 공을 바로 옆에 던진답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안쪽 공을 좋아하면 안쪽 비스하면 거기 던지고, 바깥쪽 좋아하는 사람 바깥쪽 근처에 이렇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결국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 믿기, 야, 피자를 좋아하면 야, 피자 사줄게, 나와라, 이렇게 할 것이고, 아이스크림 좋아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스파게티 좋아하면 스파게티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 결국 인간은 자기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에 당긴다는 것입니다. 동기유발 된다. 그 사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걸 자극시켜줄 때 동기유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필요로 하는 것, 욕구가 다 똑같지 않고, 욕구가 단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욕구가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 한마디로 생리적은 뭔가? 먹고 자고, 자, 제일 먼저 식욕, 성욕, 수면욕. 자, 이런 욕구, 먹고 사는 이렇게 생리적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 일단 그거 충족되면은 다 먹고 살면 이제 배부르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안전 욕구.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는가. 힘든가, 힘들지 않는가. 이런 것들. 일단 배고프면 힘든 것도 없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리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애정 욕구. 다른 사람 인정만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애정. 일단 내가 배고프면 뭐 남친도 여친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먹어야 돼. 먹고 나서 내가 이제 위험하거나 안정돼야 그 다음에 사랑이 뭐고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면 뭐 사랑도 뭐고 없습니다. 그냥 그게 안정감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성 친구 필요하고 남친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임용고시가 눈앞에 있을 때는 뭐 남자친구 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안정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누군가 나의 친구들 있고 옆에 사람들, 친한 사람들도 있고 다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또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돼. 주변 사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더 중요합니다. 친구한테 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거보다 일단 주변 사람의 친구들이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먼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스스로 이제 인정받는가? 자, 어느 정도 좀 인정받으면은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삶이 나한테 진짜 맞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그걸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사실은.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위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에 따라 동기유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슬로 같은 사람은 이 아랫 동네에 있는 것을 기본적 동기, 위에 있는 것을 복잡한 동기, 또 아래에 있는 것을 결핍 동기, 위에 있는 것을 성장 동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의 말은 내적 동기, 외적 동기를 결핍 동기, 성장 동기 이렇게 합니다. 결핍과 성장. 이거 아래의 것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어서 점점 채워진다는 거 채워진다. 다 채워지면 그 다음 거, 다 채워지면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욕망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장 욕구는 복잡한 것이라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커진다는 커져 양이. 이 생리적 욕구, 안정욕, 애정, 자존 욕구는 일정한 크기가 있어서 다 채워지면 관심 없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점점 한마디로 이렇게 정해진 용량에 있어 채워지는가 채워지지 않는가 그런 문제고 위에 것은 크기가 채워지지 않고 고온풍선처럼 크기가 계속 늘어납니다. 더 이상 채워지는 것 없이 계속 크기가 늘어지는 것이고 요건 크기가 정해져 있고 딱딱 채워지는 그런 동기라면 이건 계속 늘어나는 동기다. 이렇게 이걸 성장 동기, 이걸 결핍 동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채워지면 그 다음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1단계부터 욕구, 필요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 2, 3, 4, 5 이렇게 나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반 이렇게 나눕니다. 딱 나누니까 너무 메슬로는 아래쪽에는 자세히 나눴는데 위쪽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하위 동기에 더 관심 있지 않느냐. 너 하위 동기 중심이다. 이렇게 균형이 없다. 비판받으니까 그래서 위에 것도 이렇게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적 동기, 이해 동기, 심미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아래도 네 가지, 위로 네 가지, 하위에 네 가지, 위에 네 가지.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요. 자, 결핍 동기. 자, 성장 동기. 기본 동기. 복잡한 동기. 자, 이 생리적 동기. 자, 안전 동기. 애정 동기. 자, 자존 동기. 자아실현 동기. 자,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전 욕구, 자존 욕구, 그 다음에 지적 욕구, 이해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자, 이런 욕구들에 따라 동기유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가 단계가 있듯이 동기유발도 단계적으로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5단계에서 그 다음 8단계로 이렇게 세분화시킵니다. 가장 낮은 동기가 생리적 동기, 생리적 욕구고 가장 높은 동기가 자아실현 동기, 자아실현 욕구다. 그래서 욕구에 따라 동기가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욕구가 단계적으로 나누어 있음으로써 그에 따라 동기 유발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죠. 허스버거도
동기이론을 뭐냐면 동기위생이론이다 이렇게 하면 동기위생이론. 자, 이외에 이게 동기고 이건 동기고 이건 동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동기가 아니다. 메슬로우는 여기에 중심을 두고 이건 그냥 구색가출을 했는데 나중에 비판을 받고 나란히 반반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위 상위 이렇게 두 가지를 똑같이 결국 여기에서 중심이 이쪽을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허즈버 같은 사람은 이 위에 있는 이게 진짜 동기고 이건 동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건 뭐냐? 위생이다 위생. 위생이란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것, 생활을 위한 것, 생리적인 것을. 그러니까 위생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생활을 위한 것이다. 다른 말로 생리적인 것, 생존을 위한 것. 동기가 아니고 그냥 자 생존을 위한 것, 생리적인 것을 위한 것이다. 생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의 차원이다. 별개의 차원.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차원이다. 전혀 다르다. 다른 것이다. 별개의 차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하위 동기와 상위 동기는 별개의 차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동기라고 하고 아래는 위생이고 동기를 다른 말로 접근이다. 이거 위생을 회피다. 이렇게. 이걸 만족이다. 이거는 불만족이다. 그래서 이걸 동기 요인, 위생 요인, 접근 요인, 회피 요인,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변화시키는 것. 아까 동기를 뭐라고? 움직이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변화하게 하는 것인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니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하기 현상을 딱 유지하는 것. 한마디로 생존을 위한 생존, 내가 생존. 그래서 이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기는 뭔가 자,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에 인정받는 것, 뭐 자율적인 것, 다 뭐 자아실현이나 자존 이렇게 자아실현에 관련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기고 이건 동기가 아니다 이건. 그럼 이건 생리를 위한 것,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접근이다. 뭘 하게 하고 싶어 하거나 뭐 가게 만드는 어떤 방향 원하는데 가게 만드는 것이고 이건 피하게 만드는 것, 회피하게 하는 그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요인들이 자, 한마디로 여기는 결핍을 채워간다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기는 그것을 회피시키는 것이다. 거기서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자, 그래서 어떤 근무 조건이라든지 근무 지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뭐 대인 관계라든지 감독관, 정책 이것은 이런 데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무 조건이나 근무 지위, 뭐 임금에서 많이 받기보다는 거기에서 불편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생존을 위한 것, 생리적 욕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허즈버그는 두 가지 나왔다. 이렇게 윗동네, 아랫동네를 동기, 위생 또는 접근, 회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슬로는 두 가지 결핍 성장에서 자, 아래 네 가지, 위에 네 가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건 성취감, 인정감, 자율 이건 내면에 보이지 않는 거 아까 비가시적인 이런 것들이고 다음에 뭐 근무 조건, 지위, 임금, 대인관계, 감독, 정책 이렇게 조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가시죠. 이걸 형이학적이어서 형이학. 이건 형이상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차원이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이건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이건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떤 것을 일을 하게 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이건 불만족을 없애는 불만족이 없었으면 좋겠다. 불만 이런데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은 전혀 반대 개념 아니다. 만족 반대가 불만족이 아니고 불만족 반대가 만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차원이다. 결국 그러면 만족의 반대는 뭔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 불만족 반대는 불만족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만족도 없고 불만족도 그저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 반대가 불만족이 아니고 만족 반대는 만족이 없는 것. 불만족 반대는 불만족이 없는 것. 그래서 서로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이라서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차원이다. 그래서 만족 반대는 만족이 없는 것, 불만족 반대는 불만족 없는 것. 예를 들면 자동차 있는 사람 반대는 자동차 없는 사람, 오토바이 있는 사람 반대는 오토바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동차 있는 사람 반대가 오토바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개의 차원이다. 그래서 뭐 찬성 반대 이런 것은 찬성과 반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같은 차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문제에게 다른 문제라는 거, 다른 문제,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 그래서 만족 반대는 만족 없는 거, 불만족 반대는 불만족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허즈버그는 이거와 이거는 별개의 차원이다. 결국 별개의 차원이다 설명하기 위해서 만족인,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왜 별개의 차원을 주장하느냐 하면 이 아래와 위에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메슬로우는 단계적으로, 위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데 그에 대한 반대 견해가 허즈버그입니다. 결국 허즈버그는 메슬로우의 이론을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수정하면서 이것은 위하고 아래는 위아래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위아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아래가 전혀 별개의 차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요. 허즈버그 동기위생이론, 별개의 차원, 동기요인, 접근요인, 만족요인, 자, 성취감, 인정감, 자율성, 자, 위생요인, 회피요인, 불만족요인, 자, 근무조건, 지위, 임금, 대인관계, 감독, 자,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자, 위생요인이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동기요인인가 위생요인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오게 됩니다. 동기요인에 대해서 관련 없는 것은 위생요인과 설명에 대한 위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관련 없는 것은 뭐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메슬로우 이론에서는 주로 이제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의 특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서 이렇게 욕구의 순서를 물으니까 순서가 제대로 된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보다 허즈버그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허즈버그 이론이 일반적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 일반적 보통 사람 이야기가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시험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자, 메슬로우는 초기 이론인데 약간 이제 뭐 5단계로 나눠서 나중에 8단계로 나누기지만 이 각각 단계가 위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결핍, 성장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8단계 이렇게. 딴 사람들은 5단계, 8단계 아니고 2단계, 상하 2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슬로우의 욕구를 좀 더 이제 또 수정한 사람, 이렇게, 딴 사람 2단계로 묶으니까 5단계를 3단계로 묶은 사람이 엘더프입니다. 엘더프. 엘더프는 생존 동기, 관계 동기, 성장 동기 이렇게 동기를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생존은 생존하기 위한 것, 한마디로 이렇게 생리,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먹고 살기 위한 것, 생존을 위한 것. 그 다음에 관계, 애정이나 뭐 존중, 이것은 관계였고 관계. 그래서 관계 요인이다, 관계 동기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자아실현 같은 거, 자아실현 이건 메슬로우처럼 성장 동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존 동기, 관계 동기, 성장 동기 이렇게 동기를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엘더프, 자, 이 생존 동기, 자, 관계 동기, 성장 동기 이렇게 3가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그리거 같은 사람은 자, 일반 이론처럼 2가지로 이렇게 2가지, 대부분 이제 내부 외부 2가지로 나누는데 메슬로우는 이걸 X, Y
X 요인, Y 요인. 또는 X 요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X 인간, Y 요인을 좋아하는 Y 인간. 그래서 X 인간, Y 인간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뭐 X맨, Y맨 이렇게. Y 인간은 어떤 자율성이나 책임감,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것을 다 지원해주는 이런 리더십이 잘 맞게 됩니다. 반대로 X 인간은 하기 싫어 억지로 시키는 이렇게 감독이나 통제 이런 거 해야 움직이는 그런 인간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고. 그래서 감독 통제하고 관리하고 상명 하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더가 여기는 지원하는 리더형이라면 여기는 관리하고 지시하고 하달하는 이런 유형의 리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 여기는 인간관계론과 연결되면 여기는 과학적 관리론, 여기는 조건정비설이라면 여기는 공권설, 여기 민주적 리더십이라면 여기는 권위적 리더십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요. 맥거리거, Y인간, 자율성, 책임감, 지원, 인간관계설, 조건정비설, 민주적 리더십, 뭐 인간관계론은 뭐 인간관계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론. 그다음에 X인간, 감독 통제, 관리 하달, 과학적 관리론, 공권설, 권위적 리더십. 그래서 맥거리거는 XY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다음 여기서 또 변형돼서 어떤 Z 이론, 오우치라는 사람, Z 이론을 주장하는 Z 이론은 조직 문화에서 개인의 관심보다 전체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Z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서양이나 미국 같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데 뭐 일본이나 중국, 한국 같은 동양에서는 이렇게 전체 문화, 개인보다 전체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적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리더십에도 이런 이 전체적인 지향, 그다음에 또 문화 풍토도 전체 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Z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X, Y, Z, 뭐 한국에는 또 뭐 W1호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X, Y, W, Z 뭐 등등 나오게 되는데 X, Y는 두 가지 상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기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렇게 나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허즈버그는 동기다, 위생이다, 접근이다, 회피다, 만족, 불만족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상위 동기는 성장, 자아실현 이런 것이고, 하위 동기는 메스로는 결핍, 뭐 그다음에 엘더프는 생존, 허즈버그는 위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형이학적 동기, 먹고 사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로 눈에 보이는 상이나 벌 이것이 다 하위 동기, 외적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 지금까지는 봤는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내용이 2가지 있는가, 3가지 있는가, 5가지 있는가, 8가지 있는가, 뭐 등등 어떤 내용이 있는가 봤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는가, 어떤 성분으로 동기가 들어있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론의 다수 학자들은 대부분 2가지가 있다.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했다면 그런 동기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어떻게? 과정이론입니다. 과정이론에는 뭐 여러 가지, 크게 3가지, 또 하나 더 추가하면 4가지 이렇게. 과정이론은 블룸의 기대이론, 기대. 동기는 내용 요소보다 어떤 관계가 중요한 관계. 그 관계를 잇는 것이 뭔가 기대. 그래서 블룸의 기대이론입니다. 기대이론.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기대치가 높을 때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인다 이렇게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가 높아질 기대, 가능성이 높아질 때,
바로 성과가 높아지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때, 다른 말로 보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때 열심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점이 높아져야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해도 학점이 잘 나오고 공부해도 학점이 잘 안 나온다.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만큼 학점이 잘 나온다는 이런 기대, 이 기대감 높을 때, 기대치가 높을 때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플러스해서 학점이 잘 나오면 임용고시에 잘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높아야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학점이 낮아도 합격만 잘하더라. 학점은 밑에 바닥 깔아도 임용고시 합격하는 사람도 많더라. 또는 이렇게 학점이 높아서 이렇게 과 수석해도 사범대 수석해도 합격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될 때는 기대치가 높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 안 하고 오히려 임용고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로 열심히 해서 학점이 높으면 그에 따라 임용고시 합격 가능성이 높을 때 각각 기대치, 공부 열심히 하면 학점이 높아 나오고 학점이 높이 나오면 임용 합격 잘할 수 있어야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임용고시 공부하게 됩니다. 학교 공부 별개로 임용고시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치가 연결될 때 열심히 동기유발된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브룸입니다. 브룸의 기대이론. 이런 보상을 다른 말로 인센티브, 유인가라 이렇게 해요. 유인가. 그래서 목적과 수단 관계로 이렇게 연결될 때 그것이 기대로 연결될 때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미는 기대이론. 동기에는 기대로 연결될 때 1차 기대, 2차 기대, 다른 말로 1차 기대치가 높고 2차 기대치가 높을 때 동기유발이 잘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은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다들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차등받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때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교평가 이론 또는 교환 이론이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 임용고시 합격했는데 체육 선생님은 체육 시간에 애들 공만 주고 그냥 맨날 놀려도 월급 나옵니다. 체육 선생님이 체육 열심히 한다고 애들 불러 농장 막 구르고 체력 단련 시키고 PT 체조 시키고 푸시업 시키고 이러면 애들 싫어합니다. 반대로 영어 선생님을 너희들 자습하라 그러면 애들 싫어합니다. 체육 선생님은 애들 그냥 알아서 놀아라 이렇게 하면 애들은 좋아하는데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너희들 알아서 공부해라 이러면 싫어합니다.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합니다. 체육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은 맨날 놀아도 월급 나오는 것 같고 체육 선생님 무시해서 아니고요.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영어 선생님은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학생들 앞에 목소리를 높여 떠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불평등하게 보입니다. 난 열심히 해야 되고 선생님은 놀아도 월급 나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열심히 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비교 평가해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똑같이 편의점에 알바했는데 나는 열심히 해도 시간당 4,500원밖에 안 주고 쟤는 맨날 놀아도 대충 해도 시간당 4,500원 준다.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다들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교환 이론. 서로 다른 사람이 교환. 반대로 이렇게 교사들 월급하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취업한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데 월급은 이쪽에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해준다. 그러면 일할 만 안 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노력했으면 똑같이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열심히 일하게 된다. 그래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동기유발이 안 된다.
그래서 공정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동기유발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애덤스의 이론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주리스의 미성숙 이론은, 자,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미숙한 구성원들을 성숙시켜주면 그것이 동기유발돼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사 발전, 조직 발전. 회사를 강조하는 사람은 뭐였습니까? 성과나 과업을 강조하는. 자, 이런, 자, 과업이나 성과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과업 성과를 강조하는. 한마디로 회사나, 이걸 다른 말로 조직. 우리가 문화풍토에서는, 이쪽은, 자, 이런 것들을 과업 성과, 뭐, 감독, 리더 중심, 교장 중심, 뭐, 학교, 조직 중심, 구조 중심, 이런 것들. 이건, 이쪽은 인간관계, 개인, 교사 중심, 인간 중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회사나 발전, 회사, 조직이나 구조. 우리 같으면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밤늦도록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 뭐, 야자시키고, 뭐, 선생님들이니까 야근시키고, 늦게까지 잡아두고, 일 많이 시키는 것. 오로지 회사를 위해서, 개인보다 회사 위해서 충성시키는 것은 별 효과 없다. 오히려 회사에서는 구성원을, 미숙한 구성원을 자기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 성숙할 수 있도록 대학원 진학해라, 뭐 학원 들으라, 뭐 이렇게 일찍 자 퇴근시켜주고 정시 퇴근시켜서 나머지는 대학원 공부시키나 대학원 진학, 스스로 자기 발전, 자기 성숙,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면 줄수록 자기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그 효과가 회사 발전에 기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둘러가는 것이 더 빠른 것이다. 이것은 길은 좁은 길이고 오히려 이게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멀리 이렇게 돌아가지만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건 골목길이라서 좁은 것 같지만 이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자, 좁은 길이라서 빠를 것 같지만 오히려 느리고 이게 더 고속도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회사 충성, 뭐 야근 뭐 이런 걸 주입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발전, 자기 개발, 자기 성숙할 수 있도록 미숙한 구성원을 성숙시켜주면 그 성숙 효과가 회사 발전이나 조직 발전이나 학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리스의 동기유발 이론은 미숙한 구성원들을 성숙시켜주는 것이 동기유발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리스 이론을 미숙 성숙 이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크게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그 중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로커의 목표 설정 이론, MBO 이론인데, 로커는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그 목표를 설정할 때 동기부여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 집단에서 뭘 할 것인가 결정을 구성원이 다 참여해서 우리 뭘 할까 결정했다면 그 결정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자고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참여해서 우리 이거 하자 주장해서 그게 선택됐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목표 설정을 더 그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결정할 때 동기유발되어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로커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뭘 할까 결정해서 너 뭐 하라 하기보다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뭘 할까 결정해서, 그러면 각자 의견을 결합해서 그 집단의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자기가 정한 목표고 자기가 그거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커의 목표 설정 이론, 이걸 MBO 이론이다. 자, 따라서요. 자, 블룸의 기대 이론. 자, 노력, 성과, 보상, 기대치, 유인가,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비교 평가 이론, 교환 이론. 자, 아지리스 미숙 성숙 이론.
자, 그 다음에 로크, 목표 설정 이론. MBO 이론. 자, 구성원의 참여.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목표를 설정하면 그 구성원 입장에서 내가 정한 목표니까 그 목표를 열심히 실천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그 하자고 주장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해서 의논해서 다수결을 결정해서 목표를 정했다면 결국 다수가 그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동기유발 될 것이다. 그래서 동기유발 방법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그 외 동기유발 이론으로 직무 재설계 이론입니다. 구성원들이 동기유발할 수 있도록 직무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 업무를 동기유발할 수 있는 업무 분배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육행정, 교육경영 마찬가지 조직을 만들면 처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하고 그 기획이고 그 다음에 업무 분담하는 것이 조직 이론입니다. 업무 분담. 그 다음에 실천하는 단계. 실천을 지시, 명령, 실천 또는 자극, 영향 이렇게 실천 단계. 그 다음에 통합 조정 단계, 마지막 평가 단계 이렇게 크게는 3단계 나눌 수 있고 5단계로 3단계를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기획이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이런 단계. 5단계를 나누면 두 번째 단계 조직 분담,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조정 통합 이런 단계를 넣어서 5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업무 분담 할 때, 분장 나눌 때 직무를 한마디로 나누어진 업무를 직무를 할 때 기존의 직무를 다시 바꾸자. 동기유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자기 좋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무를 업무 분담을 바꿔서 동기유발시키는 방법이 직무 재설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기유발 방법은 결국 자율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해서 너희가 이거 하라 강제로 시키는 것보다 이 중에 너가 어느 걸 고를래? 5개 업무 중에 너는 어떤 거 할래?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업무를 고를 수 있도록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과목을 자, 너는 어떤 과목 가르칠래? 김 선생님 어떤 과목 가르칠래요? 이 선생님 어떤 과목 가르칠래요? 이렇게 정하고. 영어 같으면 또 모여서 영어 선생님끼리 선생님은 작문을 가르칠래요? 아니면 이제 문법을 가르칠래요? 스피킹을 가르칠래요? 선택하도록 하고. 국어 같으면 모여서 국어 선생님 한문을 가르칠래요? 고전을 가르칠래요? 현대문 가르칠래요? 시를 할래요? 수필 할래요? 사회 선생님 모여서 선생님은 지리 할래요? 역사 할래요? 사회문화 할래요? 정치인지 할래요? 이제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럼 자기가 고르는 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직무 재설계 이론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구체화된 방법들을 직무 풍부화 이론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말로 이걸 직무 풍요화 이론 또는 직무 충실화 이론 또는 직무 확장 이론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를 새로는 다양한 것을 많이 하게 합니다. 다양한 것을 많이. 기존에 하던 것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직무 특성 이론. 직무를 개인의 특성에 맞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노래를 잘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노래하는데 그림 그리면 그림 잘 그리면 선생님은 그림을 6학년 다 합반해서 그림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는 A 선생님이 가르치세요. 그러면 B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면 6학년 1, 2, 3, 4을 합반해서 미술을 맡아라. 또 노래를 잘하면 음악을 맡아라. 체육을 잘하면 체육을 맡아라.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끼리 이제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들입니다. 중고등학교 이미 이제 과목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과목이 중복된 초등학교 선생님 같으면 초등학교 선생님 여러 과목 다 해야 됩니다. 다 하기 힘드니까 자기 잘하는 과목들 다른 반하고 합반해서 같이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직무 특성 이론입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인이 갖고 있는 요인에 따라 직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일단 그 사람 개인의 특성과 직무 특성, 업무의 특성 이런 걸 맡깁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도 의사들이 많이 있다면, 물론 병원에서 내과, 외과 나눠 있지만, 같은 내과에서도 나는 이제 뭐, 내과 중에 위에 가는 내용, 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너는 위에 대해서 보는. 나는 대장에 가서 관심이 있다. 그 대장. 너는 소장에 관심이 있고, 그 소장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직무 특성 이론입니다. 자기가 보람감을 느끼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 선택해서 하게 되면 자기 좋아하는 업무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다양하게 하는 것, 또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맡기는 것, 또는 이제 경력 단계 프로그램인데, 경력 단계 프로그램, 이것은 다른 말로 경력 단계 이론인데, 경력을 단계적으로 나누는 단계. 자, 교사들은 지금 다 1년차 교사나 20년차 교사는 다 교사입니다. 계급은. 교사는 그 위에 가면 교감, 교장. 학교는 계급이 3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교장, 교감, 교사 이렇게 3가지 등급이 있는데 이 교사도 등급을 더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석 교사 제도. 그래서 단계는 처음에 교사 단계를 처음 하면 수석 교사, 그다음에 정규 교사, 그다음에 선임 교사, 수석 교사. 교사들 때 이렇게 등급 레벨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대리,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학교에서도 교장, 교감, 수석 교사, 그다음에 선임 교사, 정규 교사, 수석 교사 이렇게 등급을 레벨을 나누자. 나눠서 월급을 다르게 하고 또 권한도 다르게 하자. 그래서 각각 전문화시키자. 그래서 단계를 경력에 따라 또는 실력에 따라 자, 단계를 나누자. 처음에 초기에 입학해서 있으면 초기에 교사가 돼서 발령받으면 수습 교사. 조금 실력이 늘거나 근무기간이 늘면 정규 교사. 그다음에 더 실력이 늘고 근무기간이 넓어지면 선임 교사. 그다음에 또 더 실력이 오고 전문성이 더 높아지면 수석 교사.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자. 자, 이런 이론이고, 우리 현실에서는 뭐 교사 중에 부장교사, 이 부장교사는 업무 분담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뭐 레벨에 따라 이렇게 뭐 등급에 따라 나누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부장교사는 등급이 좀 높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 발전하는 것이 수석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 중에 평교사, 부장교사 또는 평교사, 수석교사 이렇게 2가지로 나누는, 더 이론상으로는 더 많이 나눠서 4단계를 이렇게 나누자는 것이 경력 단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채택하지 않고 일부 채택한 것이 수석교사 제도입니다. 일단 2단계로 나눠보자. 그리고 나중에 더 잘 되면 3단계, 4단계로 뭐 나누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직무 재설계 이론. 자, 자율성, 동기유발. 자, 직무 풍부화 이론. 직무 풍요화 이론. 직무 충실 이론. 직무 확장 이론. 자, 새로운 다양한 업무. 자, 직무 특성 이론. 개인의 요인 고려. 자, 그 다음에 보람감, 책임감. 자, 경력 단계 이론. 자, 수습 단계, 정규 단계, 선임 단계, 수석 단계. 자, 전문화 목적. 자, 그래서 직무 재설계에서 직무 풍부화 이론, 직무 특성 이론, 자, 경력 단계 이론 이런 것들을 직무를 다시 바꿔보면서 동기유발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행정이 있습니다. 인사행정. 자, 사람 아까처럼 이제 리더가 있고 구성원이 있습니다. 구성원이 있었으면 이런 사람에 관한 것을 어떻게 자, 관리할까? 이것이 이제 자, 인사행정인데 또는 인사경영입니다. 뭐 인사경영, 사람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행정이나 경영이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가? 자, 사람에 관한 영역, 그 다음에 돈에 관한 영역, 또는 뭐 교육에 관한 영역. 그래서 사람에 관한 것을 인사행정, 돈에 관한 것을 재정, 또는 인사경영, 뭐 재무행정, 재무경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교육에 관한 것들을
장악이라 해요, 장악. 그러니까 행정을 아까 관리한다. 두 사람 이상 집단을 관리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을 관리하는가? 돈에 관한 것을 관리하는 거, 사람에 관한 관리하고, 교육에 관한 것을 관리한다. 또는 그 경영, 변화시킨다. 이렇게 본다면,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교육을 변화시키는데 장악. 그 다음에 돈을 변화시키는. 돈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 재정, 재무 경영.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사경영. 뭐 이런 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사행정, 인사경영,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것인 사람. 우리가 교육과 행정, 이렇게 뭐 교육과 경영, 이걸 합쳐서 교육이 행정을 도와준다 또는 경영을 도와준다. 그것이 교육행정이다, 교육경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교육을 위한 행정 또는 교육을 위한 경영,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자, 행정이 교육을 감독하는 것이다. 공권설 입장에 의하면 감독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행정은 교육에 관한 행정, 교육경영은 교육에 관한 경영,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감독이나 도와주는 업무를 어디서,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수업에 관한 측면, 한마디로 교육에 관한 영역에서, 수업에 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장학입니다, 장학.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해서 도와주거나 감독하는 것이 인사행정, 인사경영, 다른 말로 뭐 인적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돈에 관해서 도와주거나 감독 통제하는 것이 재무행정, 재무경영,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에 관한 것이 인사행정, 인사경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교육활동하는 사람 누군가? 이 교사들입니다. 교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근데 그 사람을 관리할 때 기본 원칙이 엽관제예요, 엽관제. 엽관제를 배제하는 것은, 엽관제라는 것은, 엽이라는 것은 수렵, 사냥입니다, 사냥. 관직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B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 편 끈앞으로를 다 차례 여지가 안 칩니다. 아니면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됐다. 그러면 자기 편을 다 안 주는 것.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이 관직에 올랐을 때 자기 편 다 안 주는 것이죠. 이번에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전라도 사람 다 해먹자. 좋은 자리 다 검찰총장, 국세청 다 앉히는 것이에요. 이번에 경상도에서 대통령 됐으면 경상도 패거리들 다 앉히자. 예를 들어 MB는 강남교회 사람들 다 요직에 다 앉히자. 고려대 사람들 다 앉히자.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영일 포항 사람들 다 앉히자. 뭐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이 엽관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엽관제, 배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우리 공무원의 원칙은 엽관제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 고위관직에는 다 엽관제입니다. 고위관직. 1급, 2급 공무원들은 다 엽관제이고, 밑에, 아닌 것은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하위 공무원들은 성적제, 실적제고, 1급, 2급은 대부분 다 이렇게 엽관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대부분 이제 실력주의로 임명되는데, 실력주의로 임명되는 사람 다 낮은 관직들이고, 높은 관직들은 대부분 다 실력이 아니라 인맥, 친근, 이렇게 정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 정실에 나서 친한 사람끼리 자리에 앉혀주는 것, 정실주의. 귀속주의는 우리끼리 다 해먹자, 패거리주의입니다, 패거리주의. 예를 들어, 고려대에서는 고려대 출신 교수들만 채용한다든가, 물론 100%는 다 안 하겠지만 대부분 고려대 한다. 우리끼리 다 해먹자. 근데 이런 것을 좀 나쁘게 말하면 파쇼 집단이다, 파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3대 파쇼가 있는데, 그게 뭔가? 고대 교우회라는 데 있습니다. 고려대는 같이 동창계를 항상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호남 향후에 있습니다. 호남 사람들끼리 다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친목이 강한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해병 전후에, 해병대끼리는 무조건 우리끼리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병 전후에, 호남 향후에, 고대 교우에, 이런 결속력이 강한 집단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귀속주의입니다. 우리끼리 해먹자. 우리 교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교사할 수 있도록 하자. 아무리 실력 있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자격증 없으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귀속주의입니다.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귀속주의. 그래서 공무원 관계, 인사관리, 인사행정, 인사경영에서는 역관제, 귀속주의, 정실주의, 이게 원칙적으로 배제하기입니다. 이는 가능하면 하지 말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주의, 업적주의,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를, 일단 그럼 어떤 사람을 교사를 할 것인가? 이왕 선발에서는 선발. 일단 자격증 있는 사람 하자. 그럼 자격증을 누가 주는가? 장관이 주는데, 2급 정교사 자격증, 이렇게, 자, 받아서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들 임명하면은,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 공무원이 되면 항상 시험을 쳐서 됩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공무원 아니고, 자, 공립학교 교사들만 공무원인 것입니다. 공무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있습니다. 경력은 경력에 따라 월급을 더 많아지고 권한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1년차, 2년차 하면서 월급이 늘어나는 게 경력직이고, 특수경력직은 1년차는 2년차, 3년차 이제 월급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특수경력직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처음 당선된 사람 국회의원 월급이나 10년째, 20년째 국회의원 하는 사람 다 월급 똑같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지난번 됐다, 이번 또 당선됐다 해서 월급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또는 연구직 같은 전문직 같아 근무 경력에 관계없이 월급이나 권한이 정해지는 것이 특수경력직이고, 경력직은 근무 경력에 따라 월급이 권한이 계속 올라가는 것, 승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력직입니다. 특수경력직은 그 직종에 근무 아무리 오래 해도 월급은 똑같고 권한도 똑같고 승진이라는 거 없습니다. 특수경력직은. 경력직은 경력에 따라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은 경력직입니다. 특수경력직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교사도, 교원도 이 경력직에 속합니다. 경력직에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은, 자, 하나의 특기마다 경력을 인정해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력직에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세 가지가 있다. 나머지는 다 특수경력직이다. 특수경력직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건 기억할 필요 없이 이 경력직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교원은 특정직입니다. 일반직은 우리가 학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평생교육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교육청에 원서 내려가면 그 원서 받는 그런 사람,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 이 일반직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교원은 특정직. 특정직은 처음부터 뽑을 때 특정한 업무를 맡길 것으로 해서 뽑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직은 예를 들어 여러 과에서 옮겨 다닐 수 있게 되면 여러 직종 업무를 다 하면 회계 업무 하다가 토목하다가 건축하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그래서 처음부터 뽑을 때 특정한 업무 뽑아서, 예를 들어 교사들은 교사, 다음에 경찰, 소방관,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업무만 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특정직, 교사도 처음부터 뽑을 때 특정 업무를 맡길 목적으로 뽑았습니다. 다음에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이런 것들이 다 특정직입니다. 교사도 특정직. 그래서 교사는 경력직이고 특정직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 속에는 정무직이 있어요. 정무직. 정치적으로 업무를, 자, 뽑힌 사람들, 장관 같은 사람들,
또 선거로 뽑힌 사람들, 교육감, 그 다음에 교육의원, 뭐 시장,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 공무원, 시험 쳐서 공무원 된 사람 아니고, 선거로 뽑히거나, 아까 이제 정치적, 자, 뭐, 귀속주의나 정실, 역관제, 이런 해서 임명된 사람. 너 이번에 장관 하나 해보라 해서 장관. 뭐, 이렇게 임명된 사람, 이런 사람 다 정무직입니다. 선거로 뽑힌 사람, 다 정무직이고. 자, 그중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정무직은 교육감, 교육의원, 이렇게 선거로 뽑힌 사람, 정치적으로 뽑힌 사람들이 정무직입니다. 이런 사람 뭐, 1년차, 2년차, 3년차 갈수록 임기가 4년이라고 4년차에 월급 더 많아지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뽑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승진할 때는, 자, 그러니까 자격증인 사람은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받은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다니는데, 이런 것을 사전교육이라 그러고, 자, 임용돼서 교육받는 것을 현직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연수라, 연수. 그래서 연수 실적, 그 다음에 또 연구 실적,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승진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는, 자, 이 특별연수, 자기연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여기서 승진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연수, 일반연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자격연수는 180시간 해서 거기에 9점 정도 들어가기도, 일반연수는 18점 해서 이렇게 30점하고, 연구실적 3점에서 합쳐서 30점 만점을 합니다. 이게 연구실적 3점, 연수실적 중에 자격연수 뭐 9점, 일반연수 18점에서 이렇게 30점 하게 됩니다. 이 특별연수는 특별히 어떤 행사 했을 때, 뭐, 일 생길 때 연수하는 것이고, 자기연수는 자기 혼자서 가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좀 해봐, 연수 신청해서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새로운 교과에 대해서 뭐 공부 좀 해야 됐다 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는 자기 연수입니다. 일반 연수는 모든 뭐 공무원이 다 공통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건 자기가 올라갈 때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또는 1급 정교사가 뭐 교감으로 승진할 때 자기 연수를 받고 승진하게 됩니다. 다음 직무와 관련된, 이번에 새로운 컴퓨터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또 교육 기자재가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뭐 교육받는 것, 뭐 직무연수 등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별연수, 특기자가 일찍 선다. 학교 숙직 일찍을 특기자가 선다. 이렇게 뭐 특기자가 일찍 선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행정, 교육 경영, 교육 행정 다 암기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근무 성적, 이렇게 연수 성적 플러스 근무 연구 실적 해서 뭐 그 근무 성적도 고려하는데, 근무 성적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고 공개하지 않는데 본인이 내 거 보여달라 그러면 본인 것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성적표처럼 이렇게 공개하는 거 아니고 비공개해서 자기 것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 근무 성적에는 이제, 자, 자질과 태도, 그 다음에 품성이나 뭐 사명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실적이나 능력에 따라 학습 지도 능력, 또는 학습 지도 실적, 또는 생활 지도 능력, 생활 지도 실적, 그 다음에 학급 경영 능력, 학급 경영 실적, 이런 것들이 평가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질 태도, 이과 실적 능력, 이 2가지, 크게는 2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것은 또 2가지, 품성과 사명감. 이건 생활지도, 학습지도, 학급경영,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데, 그 중에 가장 점수 배점이 높은 것은 학습지도입니다. 가르치는 것, 학습지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근무 성적을 평정하게 됩니다. 근무 성적 평정할 때 평정자가 30점, 평정자는 자기 바로 직상급, 직속상관입니다. 직속상관이 30점. 자, 교사 같으면 직속상관 누굽니까? 교감입니다. 교감. 그 차상위자, 그 다음 높은 사람,
확인자가 40점 매깁니다. 교사 같으면 바로 위가 교감, 그 위에가 교감. 그래서 교감이 평정자가 되고 교장이 확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계장 이름은 그 위에 과장, 과장 위에 국장, 이렇게 과장이라면 그 위에 국장, 국장 위에 뭐 교육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바로 위에 그 다음 위에 있는 사람이 점수에서 30점, 40점. 그 다음에 또 동료들의 평가는 다면 평가. 이건 교사들만 하게 됩니다. 일반 행정 직원들은 뭐 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동료들의 평가는 다면 평가. 이 3명, 동료 교사 3명에서 30점. 그래서 바로 위 사람 30점. 그 다음 위 사람이 4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을 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1년 동안 12월 31일까지 평가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돈에 관한 것은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를 1년을 삼고 사람에 관한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1년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1년 삼아서 그의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다음 여기서 평정자, 확인자 했는데 점수가 너무 짜다, 억울하다 그럴 때는 그 다음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그 다음 위에 자, 조정위원회 열어서 차상위자가 조정위원회 자, 위원장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의 국장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가장 이제 높은 조정위원회에서 뭐 교육감 이런 사람이 자, 되기도 하고 그 밑에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좀 낮은 등급이면 자, 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뭐 이루어지고 좀 높은 등급이면 그 위에 자, 본청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 본청에 이렇게 뭐 과장 국장 이런 사람은 더 높은 사람 교육감이 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점수를 조정해 줍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 사람은 잘못 보여서 지나치게 짜게 점수가 매겨졌으면 좀 조정해 주세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직속상은 그 위에 사람들이 이제 조정위원회 됩니다.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위원회는, 자, 이, 교육 본청의 국장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대부분 이제 교사들이나 아래 있는 등급 사람들이 조정을 많이 신청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승진되고, 자, 이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승진. 이건 전보는 옆으로 보직을 바꾸는,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동일 주기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 자, 근무 장소만 옮기는 것입니다. 자, 인사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기 다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직은 종류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종류가 달라지는 것. 외교관이 판사나 검사, 교사가 뭐 판사, 검사 되거나 경찰관이 되거나 이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까 이런 특정직에서 다른 종류로 가는 것입니다. 특정직의 기능직이나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가거나 특정직에서 교원이 장학관으로, 장학관이 연구관, 연구관이 교원으로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직입니다. 따라서 자, 인적 관리, 자, 역관제, 귀속주의, 정실주의, 자, 배제, 자, 이 세 가지를 배제하고 실력주의, 실적주의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자격증, 장관의 발급, 2급 정교사, 경력직, 특정직, 교원,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자, 이런 사람들이, 자, 이 특정직입니다. 따라서 승진, 연수실적, 연구실적, 특별연수, 자기연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그 다음에, 자, 근무성적 평정, 상대평가, 비공개, 그 다음에 평정자 30점, 확인자 40점,
다면 평가 30점. 자, 전보, 통일지기, 전직, 자, 직렬 변경. 자, 그래서 성진, 전보, 전직. 이렇게 전보는 수평으로 옮겨 놓으세요. 전직은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고. 종류가 달라지면 뭐 이렇게 위로 가든지 아래 가든지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면 이건 다 전직입니다. 그래서 위로 가는 것은 성진, 아래로 가는 것은 강등, 옆으로 가는 것은 전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무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